익스트림 태권도 360도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말 그대로 더 과격하고 더 극한의 태권도라 불리는 익스트림 태권도. 과연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기술은 하우스 벨트입니다. 어떤 기술인지 360도로 보시죠. 하우스 벨트는 뒤로 공중 돌기를 하며 몸을 한 바퀴 트는 기술인데요. 상체를 먼저 위로 쳐올려서 몸을 감아줘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과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540도 뒤후리기 기술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 느린 영상으로 다시 보시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360도로 보면 보입니다. 540도로 턴을 한 후 왼다리를 쭉 뻗어 뒤후리기를 하는 아주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기술은 바로 벨트. 하우스 벨트와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요. 360도로 보시죠. 영어로 버터플라이 트위스트, 줄여서 벨트라 불리는 이 기술은 하우스 벨트와는 다르게 몸을 숙인 상태에서 떠오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공중에서 한 바퀴 반을 비튼 후 발차기까지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태권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격파입니다. 격파를 360도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동작인지 보시죠. 머리보다 높이 있는 송판을 격파한 이 기술은 720도 돌려차기입니다. 몸의 회전력을 이용해 왼발로 도움닫기를 한 뒤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고 송판의 정중앙을 완벽하게 적중. 보면 볼수록 대단하네요. 이번엔 더 고난도 격파입니다. 순식간에 박살난 3장의 송판. 그것도 한 번의 점프로 격파해냈습니다. 먼저 점프와 동시에 1단계, 이어서 반 바퀴 돈 후 2단계,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3단계까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유레카! 석탄 사회를 이을 대안으로 수소 사회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공업 수소 생산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되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화석연료를 개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한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면은 이산화탄소가 없이 깨끗한 수소를 갖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로부터 수소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면 수소는 다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그린 에너지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총만 녹여놓은 거 지금 이거야? 그 밖에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현재 학계의 키워드인데요. 노란색 물질은 뭔가요? 아, 저 노란색이 바로 광활성 촉매예요. 그 촉매에다가 이제 빛을 쪼여주면서 이산화탄소를 다른 탄소화합물, 고부가 가치 탄소화합물로 바꾸는 거죠. CO2는 상당히 안정하고 이제 에너지 레벨이 낮은 물질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 함량이 높은 메탄올이라든지 메탄이라든지 뭐 개미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유용한 케미컬이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단단하게 결합한 분자이기에 다른 물질로 바꾸는 방법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지구의 골칫덩이, 이산화탄소를 주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어떤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불이 광합성하는 작용과 같이 우리가 상당히 그 유사한 효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인공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합성은 녹색 식물 등이 빛 에너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작용입니다.
인공광합성은 바로 이 식물의 광합성을 모방해 만든 기술인데요. 연구팀은 광촉매와 빛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두 개의 샘플을 보시면요. 요게 이제 CO2를 녹인 그 광촉매 그 샘플인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샘플은 이제 반응을 하기 전이고, 요 왼쪽에 있는 샘플은 저희가 이제 빛을 쬐가지고 반응을 시킨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헤드스페이스 가스를 갖다가 샘플을 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갖다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알 수 있는 분석 장비입니다. 일산화탄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을 가진 기체지만 수소, 가스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료로 쓰일 수 있기에 고부가가치 물질인데요. 우리가 인공광합성을 이용해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연료를 만들고, 이게 다시 사용이 된 다음에 대기 중에 다시 CO2로 돌아가게 만들면은 이게 CO2가 계속 순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갖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써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지가 않는 거죠. 자, 이런 탄소 중립 기술을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공광합성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유레카! 입구에 자리한 제품을 보면 알 수 있듯 이곳은 고무 소재 부품을 만드는 곳인데요. 1차 산업 뿌리 기업군에 최적화된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해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으로선 쉽게 도전하기 힘들었던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 하지만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공장은 고도화를 논할 만큼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 과연 이들은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지능화 공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가장 먼저 MES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MES란 생산 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작업 일정, 품질 관리, 생산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생산 공정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제품 생산 과정 전반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며 생산 관리가 한결 쉬워졌다고 합니다. 똑똑해진 공장으로의 변화는 생산 라인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고기능성 고무 소재 배합 기술을 바탕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것.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공정 과정에는 여전히 사람의 힘이 필요한데요.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패드와 기계를 오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과거 수기로 작성했던 공정과정 데이터를 패드로 입력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생산일지 작성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입력한 모든 데이터는 연동된 중앙 시스템에서 집계되는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분량 개선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백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 정보가 담긴 고유 시리얼을 부여해 제품 이력 관리와 품질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MES 시스템 도입 후 공정 불량 감소율은 15%를 기록했으며 도입 전년 대비 한 해 매출액이 84%가량 증가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생산 공정에서 저희들이 크리티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공정의 경우는 공정을 세분화시켜서 그 세분화된 공정에서 나오는 신호 데이터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의 양불 판단 결과, 그리고 불량일 경우에는 불량의 유형을 나누어 가지고 그 기록들을 저희들이 다 별도로 취득 관리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좀 바꿨고요.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들의 자세는 회사의 성장세를 불러왔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는다면 분명 진화의 방법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 변화가 두렵지 않은데요. 기술력과 인식의 전환이 하나 될 때 우리 제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레카! 그렇다면 여러분, 지문은 왜 있는 것일까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인류학자 니나 아블론스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손가락, 발가락 끝의 지문은 영장류가 나무를 잘 타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부 표면의 미세한 굴곡이 나무를 잡을 때 미끄러지는 걸 방지한다는 것이죠. 한편 2009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지문의 기능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문은 미끄럼 방지 기능보다는 촉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한 구조라는 건데요. 연구자들은 특히 섬세한 질감을 느낄 때 지문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끝이 물체의 표면을 지나갈 때 진피에 있는 신경 말단인 파시미소체가 진동 형태로 감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문이 신호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유레카! 밀가루, 쌀가루 등의 곡식가루에 설탕, 우유, 향료 등을 섞어 굽거나 기름에 튀겨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것을 통칭해서 과자라고 부르죠. 단맛부터 짠맛까지 다양한 맛과 바삭함에서 부드러움까지 다양한 식감을 갖고 있는 이 과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잘 부서진다는 것. 과자를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고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를 다공질이라고 합니다. 과자가 바삭하고 부서지게 하는 가장 큰 비밀이죠. 사탕 과자라고도 불리는 달콤한 캔디. 이 캔디들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팝핑 캔디는 입안에 넣으면 톡톡 터지는 재미있는 사탕인데요. 팝핑 캔디 안에는 탄산 음료처럼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사탕에 녹으면 이렇게 톡톡 이산화탄소가 튀어나옵니다.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입안이 쪼글쪼글해지는 경험 다 해보셨을 텐데요. 바로 삼투압 때문입니다. 사탕이 입안의 수분을 모두 가져가 먹고 나면 식욕이 떨어지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전 세계인들이 콜라와 사탕을 먹지 않고 과학 실험에 양보하게 만든 맨사탕의 위력. 콜라에 맨사탕을 넣으면 순식간에 거품이 폭발해서 분수가 생기죠. 맨사탕을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이 아주 거칠고 울퉁불퉁한데요. 이게 바로 콜라 분수쇼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콜라 속에는 많은 이산화탄소들이 탄산의 형태로 녹아있는데 여기에 표면적이 큰 불순물을 넣으면 순식간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게 되죠. 울퉁불퉁한 맨사탕은 표면적이 엄청 크기 때문에 콜라를 폭발시키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셈입니다.
곤약을 가공해 과일향 등을 첨가해 만든 곤약 젤리. 칼로리가 낮아 많은 사람들에게 간식으로 사랑받는 젤리인데요. 곤약 특유의 엄청난 탄성 덕분에 톡 터뜨려 먹는 재미가 있는 간식이죠. 스펀지 형태의 사탕류 간식 마시멜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시멜로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미국에서는 불에 구워 먹는 게 국룰이라고 하죠. 겉표면만 살짝 불에 구워 카라멜라이징된 마시멜로우는 풍미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캠핑족들이 사랑하는 대표 간식입니다. 유레카! 조은영 박사는 실제 자연 현상에서 학문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는데요. 시료인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애초에 똑같은 용액을 갖다가 하나는 그냥 상온에 놔둔 액상으로 놔둔 거고, 요거는 이제 한번 얼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얼음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화학 반응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뭔가 반응기를 얼리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이 상하지 않으려 그러면 냉장고에 얼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도 얼리면 화학 반응이 오히려 더 빨라져 가지고 이게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현상이에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얼음은 완전한 고체라고 생각하지만 얼음과 얼음 결정 사이의 계면에는 영하의 온도에도 얼지 않는 물층이 존재합니다. 이 물층에 용질이 농축되면 화학 반응이 가속화되는데요. 연구팀은 요오드 물질을 연구하며 신비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요오드 용액을 갖다가 영하 20도로 이제 얼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얼렸을 때 이제 그 요오드의 산화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는 걸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조건의 샘플을 2개 준비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는 실온에 두고 다른 하나는 영하 20도의 온도에 꽁꽁 얼립니다. 그리고 약 20분 후 과연 물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샘플을 보시면은 아까 그 똑같은 샘플이거든요. 아까 근데 그냥 상온에 계속 놔뒀던 샘플하고 요거는 이제 얼린 샘플입니다. 이게 여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색깔 차이가 이제 확연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색깔이 왜 다르냐면은 요오드 이온이 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얼렸다가 꺼내니까 이제 산화가 되면서 색깔이 변한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의 요오드 물질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만 대기상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순전히 극지방의 얼음 반응에서도 요오드가 방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지구 생태계에 적용한다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을 때 방출된 요오드가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실험실에서 발견한 현상들이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조그만 도움을 하나 줬다라는 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은 제 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레카! 탐정에게 불려온 두 사람. 이번엔 또 무슨 일이시죠? 그 두 분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 이게 나왔습니다. 이건 사건 당일 CCTV입니다. 사건 당일 아무도 없는 가게에 들어온 최일선. 가져온 쌀가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최엄마 역시 가게에 들어와 주위를 살피며 쌀가루를 놓고 간다. 잠시 후 김 셰프가 두 쌀가루를 모두 들고 준비실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
안타깝게도 준비실에는 CCTV가 없지만 그 제품 개발실로 들어가네요. 그릇에 쌀가루를 옮겨 담고 제품 개발실로 들어선 김 셰프. 쌀가루에 재료를 넣고 잘 섞더니 쌀가루에 간을 보는데 갑자기 괴로워하다 이내 쓰러지고 마는 김 셰프. 보세요. 뭐요? 준비실 쪽엔 CCTV가 없다면서요. 예. 그럼 김 셰프가 먹은 쌀가루가 내가 준 쌀가루인지 이 아줌마가 준 쌀가루인지 어떻게 알아요? 난 아니니까 이 아줌마가 범인이겠네. 어린 것이. 야! 결국 벌어진 육탄전. 자, 그만. 아줌마들,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CCTV를 잘 보시면 다행히도 두 분이 놓고 간 쌀가루의 종류가 다르더군요. 최엄마는 찹쌀가루, 최일소는 맵쌀가루였죠. 그래서 김 셰프가 만진 쌀가루가 둘 중 뭔지만 밝혀내면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요? 바로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건 다름 아닌 빨간 약. 자, 보시죠. 여기에 두 개의 가루가 있습니다. 찹쌀가루와 맵쌀가루죠. 두 가지 쌀가루에 각각 빨간 약을 뿌려보자 맵쌀가루는 푸른색으로, 찹쌀가루는 붉은색으로 색깔이 다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이 빨간 약이 쌀가루에 들어있는 녹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찹쌀과 맵쌀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녹말 성분이 다릅니다. 찹쌀은 대부분이 아밀로펙틴이라는 녹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맵쌀은 대부분 아밀로오스라는 녹말로 구성되어 있죠. 이 빨간 약은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물질인데 찹쌀가루에 뿌리면 찹쌀 속 아밀로펙틴과 반응해 붉은색을 띠게 되고 맵쌀가루에 뿌리면 맵쌀에 아밀로오스와 반응해 푸른빛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피해자가 어떤 쌀가루를 만졌는지 이 빨간 약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직접 확인을 해보지요. 김 셰프가 만지던 쌀가루에 빨간 약을 붓자 푸른빛으로 변하는 가루. 이건 맵쌀이었어.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너야. 잘했어! 이렇게 들키고 말다니. 유레카! 안녕하세요. 저는 수달이에요.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에 해당하는 족제비과의 포유류입니다. 수달은 전 세계적으로 13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유라시아 수달 한 종만 볼 수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수달을 대표하는 종류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몸무게가 5kg 내외로 수달 중 가장 작은 종류인 작은 발톱 수달과 몸 길이만 1.5에서 1.8m에 달하며 몸무게는 최대 30kg까지 나가는 자이언트 수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수달과 많이 닮은 이 동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해달인데요. 흔히들 해달과 수달은 다른 동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해달 또한 수달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수달은 강, 하천, 해안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반면 해달은 북태평양의 바다에서 주로 서식한다는 차이가 있죠. 또한 해달은 물 위에서 잠들 때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미역 같은 해초를 꼭 잡고 잔다고 합니다. 같은 수달인데 많이 다른 것 같죠? 수달은 귀여운 얼굴과는 다르게 수생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데요. 육식성으로 조류와 양서류, 곤충에 이르기까지 먹이도 다양합니다. 특히 커다란 물고기도 뼈째로 씹어먹을 정도로 강력한 턱과 이빨을 가진 데다가 자기 몸무게의 15%까지 먹는 대식가라고 합니다. 수생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게 조절해주는 핵심종 역할을 하는 수달. 수달이 있다는 건 하천의 생물이 다양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개발과 더불어 하천이 오염되면서 수달의 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을 위한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우리는 이렇게 귀여운 수달을 지금보다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기해. 아 진짜로? 수달은 물가를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물고기를 잡거나 또는 이제 자기가 배설을 해야 될 때는 물가에 가까운 곳에 있는 바위나 돌 위 또는 이런 돌출된 부분에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설을 해야 배설도 좀 깔끔하게 끝나고 자신이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올 때 자신의 영역을 미리 표시해 두는 그런 효과로서도 또 배설을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야 인중에서 다 왔었네. 수달은 수염이 아무래도 기니까 아주 적은 진동이라도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큰 물고기가 휙 지나가면 물살이 지는데 그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코 옆에 달린 풍부하게 있는 그 수염이 그 진동을 느끼는데 아주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어디서 보지도 못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해달이라는 동물은 평생 거의 잠도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종입니다. 이 해달은 자기가 직접 물고기를 입으로 사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조개라든지 어떤 깨야 할 것을 있으면 그것도 돌을 깨서 사냥을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종입니다. 근데 그 돌을 그냥 먹이를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돌 하나 적당한 사이즈가 있으면 그거를 겨드랑이에 놓고 있기도 해요. 그런 다음 자기가 잡은 조개를 이제 뒤집어서 물 위에서 그걸 깨서 그 속 내용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구를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똑똑한 종이기도 합니다. 와, 동물 좋아하는